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KBS 1라디오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오태훈의 시사본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또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등으로 지금 여야 분위기가 상당히 냉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에서 6시에 아마 표결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요. 이게 9개월여 끌어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이제 막을 내리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금 인사청문회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 표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격이다 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 이 공직 사퇴 시한 네. 총선을 위해서 그게 이제 16일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뭐 이낙연 총리가 일단 당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위해 대체를 위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오늘 일단 통과하는 불가피한 것 같죠. 네.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아마 이 문희상 의장이 일단은 상정을 해서 아마 인사안 같은 경우는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예. 특히 뭐 한국당은 이걸 뭐 몸으로 저지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일단 본인들의 의사는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네. 이건 아마 순조롭게 통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머지 지금 야당들 같은 경우도 어떤 큰 반발은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네. 인사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이제 다른 안건과는 달리 기명 투표를 하지 않고 그래서 뭐 반란표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어떤 상황을 봐서는 큰 뭐 반대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현근택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뭐 의장도 하셨지만 이분이 기본 뭐 인간관계나 이런 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그동안도 보면 뭐 미스터 스마일 미스터 이렇게 보이면서 어쨌든 관계가 좋은 편이에요. 근데 뭐 비밀 투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뭐 반발표가 안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인사에 대한 거는 또 개인적인 호불호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네. 아마 정세균 후보자님도 뭐 많은 의원들한테 뭐 연락도 했을 것이지만 그 동안에 아마 여야의 인간관계를 측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정세균 총리 인준은 뭐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낙연 총리가 바로 정치 행보에 이제 뛰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변호사께서 먼저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뭐 큰 틀로 보면요. 그러니까 예. 이해찬 대표님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총님이 돌아오시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전략 기획 이쪽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럼 아마 공천 과정이라든지 뭐 선대위 인선이라든지 이런 건 대표님이 하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는 아무래도 뭐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대변인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랬죠. 예. 대변을 오래 하셔서 현장감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대위를 맡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국 현장에서 뛰는 그러니까 기획은 뭐 이해찬 대표 아니면 현장은 뭐 이낙연 총리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요. 본인 네. 일단은 비례대표는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입이 이번에 아마 예상하지만 준연동형이 되면서 민주당이 가져갈 비례대표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20대 30대 이게 인재영입한 분들이 바로 처음부터 지역구에 가서 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봐서 아마 지역구로 잡힌 거 뭐 나갈 생각이신 것 같고 다들 네. 예상하듯이 아마 뭐 본인 생각도 있겠지만 아마 전략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텐데 종로가 가장 유력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뭐 지역적으로는 이제 종로 쪽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당내에서 좀 묘한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지금 종로로서 뭐 다들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이제 아마 또 본인이 이번에 종로 복권됐죠. 출마를 그렇죠. 예. 종로 출마를 뭐 그 진영 쪽에서 상당히 좀 희망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아, 강원도가 아닌 종로 쪽으로. 그렇죠. 원래 이제 본인은 고향 강원도인데 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던 그 출마했던 지역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친노의 원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당내에서 어떤 정책 입지를 좀 키워보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당내에서 어떻게 이제 그 정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뭐 아마 강원 지역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2분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강원 지역에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뭐 한번 싸워보겠다 뭐 이런 네. 쪽으로 아마 당에서는 추진을 할 것 같고 이낙연 총리는 일단 종로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낙연 총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뭐 꽃길을 걸었다고 할까요? 뭐 일단 차기 주자의 상당히 이제 좀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왔지만 이제 당에 오는 이상 상당히 어려움이 저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일단 당내에 친이가 없습니다. 아, 세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차기 주자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 이번 선거에서 어떤 공천권도 일부 좀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측 의원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쉽게 말하면 이낙연 개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는 지금 길이 솔직히 차단돼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공천은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아마 끼어들 여지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아마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등등 할 텐데 아마 이제 이번 선거의 판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대표의 틀로서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낙연 총리가 과연 그러면 앞으로 당에 와서 자기 주자 자기 입지를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반반이라고 봅니다. 네. 여전히 예를 들어서 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을 넘어선 전국적인 지명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종로 선거에 나간다면 거기서 승리를 해야겠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내에 어떤 식이든지 자기 세력을 좀 확보해내는 그런 정책 과제가 좀 있지 않는가.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이낙연이 승부수를 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조금 첨언하군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안 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어떤 재집권까지 그 큰 구도를 그리는 거고. 근데 이낙연 총리는 정치를 계속 할 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단순히 뭐 공천권 행사 이런 것보다 우리 당이 어쨌든 정치 이 선거를 승리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낙연 총리의 다음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그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민정 대변인 뭐 총선 출마 가닥 이렇게 지금 제목이 뽑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세요? 지금 왜 이제 고민정 대변인 출마 이야기 나오냐면 최근에 이제 그 박영선 또 김현미 유은혜 네. 이 세 분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뚜렷한 여성 주자들이 이제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다 다선 의원이고. 그러니까 다선 의원이었고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여성 파워를 상징을 했었는데 사실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보면 이 세 분이 나감으로 해서 여성 공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여성이 우리 유권자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청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면 사실 고민정 대변인의 상품성은 뭐 사람을 상품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정치적 상품성은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청와대 인사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거기에 네. 또 대변인까지 나오게 되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민정 대변인 본인의 이제 선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예전같이 뭐 누가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단 이 은평구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본인이 원래 학교 나온 분당 쪽을 예전에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거기 또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선거란 게 뛰려면 일단 조직, 돈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과연 지금 선거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데서 한번 본인이 느끼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있지만 뭐 그런 측면에 보더라도 당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지금 청와대 요청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신년 회견 사회를 본인의 마지막 임무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네. 현 변호사께서 당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당에 지금 불출마 이렇게 추미애
장관도 계시죠. 다들 다선입니다. 5선, 4선, 3선, 이제 재선인데 이 네 분이 한 번에 빠지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당의 중진 여성 의원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위원장 중심으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그럼 여성 의원이 빠진 데는 여성을 공천하자. 근데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대부분 정치에 진입하는 게 처음에 이제 비례로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지역구 가서 생존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건 아닌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우리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김현미 장관은 처음에 비례 갔죠.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지역구의 공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1차적인 관심 대상 말씀처럼 여성 의원이 빠진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뭐 나경원 대표와의 그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여성 정치인들의 그 공백이 크다.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쪽은 잠시 뒤에 좀 여쭤보겠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안 중에 하나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표결 참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필리버스터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뭐 필리버스터 해봤자 뭐 실효성이 없다는 게 당내 중론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일단 뭐 공처법과 지금 선거법을 무효로 돌리면 뭐 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수적 열세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당 지금 국회 본회의 때 뭔가 저지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저는 뭐 어떤 힘의 상황에서 보면 지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대한신당까지 합해서 이제 정당이 됐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지금 정당들의 어떤 힘이라는 게 지금 어떤 이걸 거역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도 굉장히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중요한 변화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든지 또 이렇게 가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 사법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를 진짜 정말 진지한 토론과 논의 없이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라는 저는 솔직히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뭐 진영을 떠나서 왜냐하면 지금의 경찰의 어떤 수사 능력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뭐 추미애 장관이 해서 검찰 지금 수사권 이 상당히 지금 직제 개편을 해서 직접 수사하는 걸 많이 줄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럼 앞으로 물론 작은 어떤 형사 사건들은 뭐 경찰이 하겠지만 그럼 거학 척결은 누가 하느냐? 그럼 권력형 비리는 도대체 누가 할 거냐? 그걸 경찰이 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정말 손은 누가 키우냐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 그동안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형 비리를 감시했던 재벌과 뭐 여러 가지 정치권과 이런 감시했던 기능 자체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이 어떤 근본적인 저는 진지한 문제가 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좀 부정적이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을 알려주셨는데 그 변호사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형사소송법은 지난번 국회에서요 토론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끝난 거죠. 이제 표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검찰청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필리버스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뭐 오늘 한국당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형사소송법은 오늘 바로 표결로 가는 거고 또 하나의 축인 검찰청법은 아직 상정을 안 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상정하면 이제 필리버스터 아직 처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사실 쟁점은 형사소송법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필리버스터 토론은 안 했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검찰청법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은 이제 그 내용 부분인데 저는 아마 큰 틀로 보면 원래 검찰이라는 제도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건 원래 수사를 하는 거고 큰 틀로 보면 이제 분리 과정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소 수사권을 검찰이 다 갖고 있다가 그 갖고 있던 수사권 중에 뭐 저는 아마 뭐 절반이든 그 이하를 좀 나눠주는 형태다. 완전히 이제 분리는 안 되고 있지만 큰 틀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저는 아마 그동안 한국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검경수사법 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어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공수처법만큼. 그래서 저는 아마 한국당 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얘기도 들어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핑퐁한다 이 정도지 큰 틀에서 보면 수사권을 좀 분리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경찰의 수사권을 좀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 측에서도 반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 상황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 3법은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 다?
근데 이게 유치원 유현정 3법이요. 소장님. 이게 예.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와 있는 법안인데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지금 이제 여당 지도부는 지금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건 4+1 공조도 아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의원들이 지역 이제 선거를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시겠지만 유치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본인들의 재산권은 상당히 침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사실상 본인들 같은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히 해서 갖고 놓은 것인데 네. 이것이 침해가 될 경우에 이게 큰 어떤 면에서 보면 재산권을 침해될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또 유치원이 전국 각지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는 상당히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또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자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여당 지도부가 이걸 저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유치원 문제 때문에 여론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을 상정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유치원연합회 총연합회나 이런 데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의 어떤 이 영향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 재산권 문제를 이렇게까지 침해할 수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게 지금 만약에 투표에 간다라면 이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아마 오늘 여당 지도부는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솔직히 걱정거리는 있을 겁니다. 이거 아마 의원들이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다른 당 의원들이 저는 반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되게 높고요. 이거에 대한 찬성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투표는 어쨌든 전자투표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무기명으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저는 뭐 상정이 되면 통과는 무난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저희가 보수 쪽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부분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고 기상청 갔다 교통 정보까지 살펴보고 다시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등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무산되면 소수 야당과 협력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대화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새 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6원칙에 동의한 것은 새 보수당이 요구해온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았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성윤 검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의 동참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윤지수 씨 연결합니다. 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부터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더니 오늘은 호전됐습니다. 북서쪽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졌고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 초미세먼지 또 미세먼지 모두 대부분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교적 원활한 대기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통 단계 이상의 쾌적한 날씨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만들어진 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흐린 곳이 많은데요. 이 전라도와 경상남도 서부 내륙 지역은 오늘 낮까지는 눈이 좀 더 날릴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 중부지방은 오늘처럼 가끔 구름 많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는 다소 흐리겠고 내일 새벽 부터 낮 사이에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안, 제주도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동 지방과 경상북도 동해안, 울산과 부산 지역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에 더해 한파특보가 오늘 밤 10시를 기해서 경기도 북동부 지역과 강원도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다소 추위가 이어질 텐데 오늘 낮엔 기온이 서울 영상 1도를 비롯해 전국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의 분포로
정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기온이 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도 좀 더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이 철원과 대관령 영하 11도, 서울 영하 5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하 0.3도입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교통량은 많이 줄었지만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목포요금소 부근 6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서부산 낙동강교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와 2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으로 하기분기점 진출램프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 매우 심한데요. 영동고속도로에서 중부 내륙고속도로로 갈아타신다면 미리 중부고속도로나 3번 국도 등을 이용해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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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시사고말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새로운 보수당의 정병국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이 통합 대화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이 요구한 3원칙을 자유한국당 쪽에서 수용한 모양새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나누죠. 6020님. 사립유치원 개혁은 국민의 열망입니다. 원장들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유치원 3법 찬성해야 합니다. 1814님. 행여표 잃을까 하는 사익을 추구하느라 유치원을 바로잡아야 하는 공익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자격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0047님. 유치원 교사들이나 그 가족들은 유치원 3법 통과돼서 깨끗하고 투명 유치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체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그러니까 통과하는 쪽으로 좀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그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지금 보수통합이 지금 시작이 된 모양새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 가능할 것인지 또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공천 문제 이런 건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먼저 좀 의견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근택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아마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당대당 협상을 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사실은 박형준 위원장이 주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국민통합 그쪽 친이 비박이 만든 그 조직에 어쨌든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주도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어쨌든 박형준 위원장이 하고 거기서 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판에 끼진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 같아요. 직접 그럼 하겠다. 범보수권보다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을 처리하겠다. 1대1로 하겠다는 거죠. 여러 다른 여러 군데 이제 하지 말고 시민단체든 국민통합연대든 여러 군데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1대1로 하겠다라는 그래서 협상의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눈여겨봤던 게 보수의 3원칙을 수용하는 거를 황교안 대표가 표명할 거냐 말 거냐 가장 관건이었는데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용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건 조금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마음이 급하다는 거라서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제3의 아니면 무슨 국민통합추진위원회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런 데서 주도를 하는 상황보다는 본인들이 일단 1대1로 해서 어느 정도 뭐 제가 보기에는 거기 의원들이든 아니면 본인들이 할 어느 정도 지분이든 이거를 어느 정도 직접 하는 게 더 낫겠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좀 서두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좀 표명하고 그래야 사실 명분이 서는 건데 그 표명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냥
뭐 들어가는 형태로 돼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명분을 잃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발표가 좀 전격적으로 보인다. 좀 급해 보이고. 그리고 좀 서두른 감도 있어 보이고 일단 명분 면에서 이 3원칙을 어쨌든 황교안 대표 본인 스스로 좀 밝혀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서두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 통합 6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 네. 보면 이제 뭐 대통합을 한다는 거 또 탄핵은 문제는 일단 이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 이걸 이야기를 했고 자,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새 보수당에서 이제 수용을 한 것이고요. 아마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을 겁니다. 일단 통합 문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설 전에는 가닥을 잡아야 된다. 특히 왜냐하면 설 민심이라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설 민심이 이번 총선의 큰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설상의 보수 통합의 가능성, 희망이라도 줘야 된다. 네. 이게 어떤 절박성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또 하나는 최근에 검찰 인사가 상당히 저는 추동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 인사가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검찰을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을 거의 뭐 이제 그 고립화 시키려는 거 하고 특히 또 새로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이제 어떤 이 정권과 친한 사람들 뭐 가까운 분들 이런 간부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할 게 된 경우에 야당도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자,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이미 기소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선거법 관련된 수사들 등등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야당이 어떤 면에서 뭉치지 않으면 다음 순서는 결국 야당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합을 해서라도 뭔가 선거에 어떤 유리한 점을 줘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안철수 대표까지 이제 15일 날 기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끼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 논의의 중심이 오히려 뭐 보수당보다는 안철수 대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이 통합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잡냐는 중요한 뭐냐면 결국 새 보수당에 있는 의원들이 내 지역구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걸 어떤 면에서 빨리 쐐기를 박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항로가 열리니까.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저는 전격적인 통합선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첫 번째는 그럼 당내 친박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제는요. 자기 지역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충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친박들 중에 이쪽 새누리 보수당에 오는 사람들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사를 반대하겠죠. 통합을. 그렇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으로 이걸 눌러낼 수 있느냐는 문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공화당 등이라든지 이쪽 이제 친박 진영의 당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네. 그럼 여기는 그냥 따로 떨어놓고 갈 것이냐의 문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논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이게 완벽한 통합이 아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영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와서 어떤 정책 행보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혁통이라는 박형준 위원장이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아마 이야기 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이 상황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혁신통합 추진 위원장 맡고 있는 박형준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여기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당대당으로 뭔가를 서로가 이제 공식적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혁통위의 입장이 좀 애매해지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형준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안철수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얘기한다 이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승민 전 대표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당대당으로 통합해야 말씀처럼 뭐 공천 문제든 이걸 정리하는데 여러 세력이 오면 그냥 원 오브 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긴 싫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그러니까 이 새보수당과는 당대당으로 하지만 또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예전에 어쨌든 우리공화당 측도 있고 나머지 또 아마 이 그 혁통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친이 비박계 이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다 아우르고 싶을 거예요. 한국당에 있는 분들은. 네. 그럼 저는 아마 뭐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대한신당이 주말에 창당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느 쪽으로 네, 이제 또 문제는 확장을 또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여기 어차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민주평화당의 관계 문제, 어차피 이제 그 지역에 살아남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과의 구도를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지지도나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호남 지역을 굳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쪽에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네. 또 뛰고 있는 주자들이 뭐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한신당과 무슨 선거연대 이거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는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결국 여기서는 뭐냐면 민주당 대 대한신당 플러스 알파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지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대결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당들이 다 힘을 합치자.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몇 석을 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을 할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뭐 민주당 공존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뭐 그게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신당이 영향력이 없는데 뭐하러 그걸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면 본다면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PK 지역에서 어떤 면에서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걸 어떤 면에서 회복할 수 있는 지역이 유일하게 호남입니다. 지난 선거 때 호남에서 3석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호남 지역에 거의 한 8, 90%를 석권해야지만이 예전과 비슷하게 된다는 정책 개선을 한다라면 저는 결국 대한신당이나 나머지 정당과 1대1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될 경우는 대한신당의 과연 존재감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문제. 네. 뭐 한두 명 유명한 분들 이외에는 그 당으로서의 어떤 정책 영향력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현 변호사께서는요? 조금 뭐 조심스럽긴 한데요. 대한신당이 창당하면서 사실은 4+1이란 명칭은 좀 이제 안 써도 되죠. 5당.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1위는 이제 당이 아니어서 그렇게 쓴 거였는데 아마 5당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아마 호남 지역에서는 1대1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지금 말씀처럼 대한신당이든 민평당이든 아니면 바른미래당 측의 뭐 호남계 분들이든 그런데 이제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국은 그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예전에는 다 지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두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 약간 어찌 보면 이념 성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에 기반을 둔 어떤 정당이 과연 계속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물론 아마 이번 선거까지는 그분들이 민주당과 뭐 1대1 구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뭐 다선이고 굉장히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만약에 뭐 이런 당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서 붙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은 아마 가까워질수록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나는 나 이름 믿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하겠다 이런 분들이 죄송합니다. 더 많을 것 같아서 네. 이거를 다 하나로 묶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5964번 쓰시는 분께서 고 정두원 의원께서 시사본부에서 지금 있는 정당 중에서 정의당만 빼고 모든 정당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이 되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도 고 정두원 의원 이 멘트가 기억이 나는데 이걸 또 보내주셨고 0719님 보수가 통합에 성공해 진정한 야당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야당이 강해져야 여당도 강해지고 나라도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 3763님께서는 정말 궁금한 건 새로운 보수당은 정말 무엇이 새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지요? 라고 또 질문도 보내주셨습니다. 법무부 검찰 쪽 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속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한 상황이고 검찰 개혁 속도를 내고 있고 검찰 쪽에서의 여러 가지 반발들 또 정당 쪽에서의 반발도 상당히 좀 거세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참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우려가 일단 많다. 지금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을 일단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법 위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임명이 돼 취임사에서 앞으로 검찰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절제된 검찰, 그럼 그동안 검찰은 절제되지 않는 검찰권을 행사해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키고 전직 국정원장과 비서실장을 구속시켰나요? 저는 과연 그러면 그때는 절대지 않는 그 검찰권이었고 지금 이 조국 사태나 이거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되고 이 차이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곧 보면 이제 그 중간급 그다음에 일선 검사들 지금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검찰 지휘부 같이 지금 6개월도 안 된 지금 일선 검사들 즉 특히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인사 조치할 경우에 과연 이런 것이 검찰 개혁인가라고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자, 어느 나라 검찰이라도요. 물론 인사 필요성은 있겠죠. 그러나 현재 수사하고 있는 즉 그것도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과 지휘부를 교체하는 거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검찰인가가 되묻고 싶고 만약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또 조직을 개편을 해서 직접 수사권을 많이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검찰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거악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러한 어떤 거대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척결해 나갈 것인지 한편으로 보면 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아예 검찰을 형해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아마 결과를 보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박수 치면 누구겠어요? 즉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 제일 박수 칠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이 진짜 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개혁인지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바라는 개혁이 바로 이런 것인지 자 우리 수사는 하지 말고 남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자 이게 과연 검찰 개혁에서 원하는 바인지 예. 솔직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현근택 변호사. 네네. 지금 뭐 청와대 영장 말씀하시는데요. 법에 있지 않죠 당연히. 근데 지금까지 청와대 영장 발부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실제로 영장을 집행한 적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한 지역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허가를 해준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경내에 진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해온 거예요. 이미 제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어쨌든 조정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아마 특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수사가 과연 계속 확대돼도 좋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간 간부나 이제 평검사들 인사 문제 얘기하는데요. 지금 아마 고위 간부들 인사는 약간 시기적으로 6개월 만에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원래 검찰 중간 간부 그러니까 차장 부장급이나 평검사 인사는 1월 말 2월 초에 원래 합니다. 원래 네.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또 대상이 전부예요.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은 안 하고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네. 이게 정기적인 인사예요. 정기적인 인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어떤 특정을 뺄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또 지금 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는 가족 비리에 대한 수사는 기소가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감찰 무마에 대한 수사도 거의 아마 뭐 저는 이번 주 정도에 기소가 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뭐 하명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선거 개입 부분인데 그것도 저는 아마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유의할게요.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수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 수사 대상자들만 빼고 인사하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